겨울 새벽 4시 47분 지하철 종착역. 70살 노숙자 만수가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 울음을 듣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울음소리 치워. 소리 사이로 나면 끝장이야.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뚝 끊기듯 들립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젖히고 파랗게 질린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가 살린 건 아기였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만수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노숙자가 왜 아기를 안고 있어? 혹시 저 사람이? 그 의심 하나로 만수는 8년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한 아이가 마이크 앞에서 그날 그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10분 안에 치워. 소리 나면 끝장이야. 아이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이름은 만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노숙자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세상 앞에서 살린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얻기까지 저는 8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말 긴 8년이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겨울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마치 내 인생이 거기서 두 개로 나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독 추웠습니다. 12월의 끝자락이었어요. 저는 지하철 종착역 근처의 통로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8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밤이면 밤마다 신문지와 낡은 옷자락으로 몸을 감싸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등을 기대고 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추워서였나 아니면 마음이 자꾸 방황해서였나? 어쨌든 저는 깨어 있었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울음소리 사이사이로 무언가가 더 들렸거든요. 성인 남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낮고 급하고 뭔가 위협적인 느낌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0분 안에 치워. 소리 나면 끝장이야.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이 저를 움직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위험이 느껴질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막고 싶은 그런 본능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 손을 더듬으며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통로의 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던 장소가 있었어요. 대형 쓰레기들을 치우는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곳이 정말 어두웠어요. 전등 불빛도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기였어요. 신생아. 아니, 몇 개월은 된 것 같긴 한데 정말 작은 생명이 흰 천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의 절박함이 그 울음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몇 달 동안 따뜻한 것을 만진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 안겨 자꾸만 울음을 흘렸고
저는 그 작은 등을 쓸어내렸어요. 얘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바보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온몸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저는 아기를 안고 뛰었습니다. 역 통로를 빠져나가 영무실로 향했어요. 제 다리는 수십 년 동안 길을 헤매면서 약해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리가 저를 져주었습니다. 마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호령이 내 몸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영무실의 불이 환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는 영무원 이 씨가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곳에 뛰어들어갔고 아기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계로 변했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제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8년간 노숙하면서 떨어진 옷을 입고 수염도 기른 채 손도 더럽혀진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밤중에 아기를 들고 왔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가 이걸 줍더니?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통로에서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얘 생명이 위험해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 씨는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기를 받아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실? 네, 신생아 같은데. 예, 지금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울고 있는 아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준 것.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도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 아기를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성심껏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도, 아기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도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눈빛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아기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노숙자였다는 것을요.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아기를... 아니, 괜한 물음입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는 손가락이 떨리며 사인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의심받게 될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는 아기를 싣고 떠났고 저는 영무실에 남겨졌어요. 경찰은 제 정보를 기록했고 이 씨는 제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님, 집이 어디세요? 그 질문이 저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아실까요? 노숙자가 된 제게 집이 어디냐는 질문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지하철 통로 쪽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었거든요. 제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완전해질 테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루저였던 게 아닙니다. 한때는 꽤 괜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반장을 했거든요.
작은 가전제품 조립 공장이었는데 제가 작은 조합을 꾸려서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집을 잘 정리해주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와 함께 늙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이었나 그 금융위기가 왔어요. 제가 다니던 공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산 주문이 급격히 줄었고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저도 물론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반장이란 직급은 오히려 더 빠르게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50살이 채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처한 사람을 원하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제 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불신용 대출을 받기도 했고 신용카드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일을 하려고 했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업, 가정부, 미용실 심부름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제 형편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과자를 사달라는 요청도 줄였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계속 일을 했지만 그것도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가 집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울음이었습니다. 만수, 미안해. 나도 더 못할 것 같아. 우리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해서였어요. 제가 짐이 되는 것보다는 아내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아내 친정이 있는 곳이었나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렇게 절망해 있던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역은 밤새 문을 열어두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은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자꾸만 깎아내렸거든요. 저 사람 치우세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늙은이겠지. 일을 할 의지가 없어서 젖꼴이지 뭐. 가장 힘들었던 건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두 끼를 거기서 먹고 있었는데 어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거 먹고 진짜 열심히 일해요. 국가에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모욕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 되든 이 자존심만큼은 지키자고요. 나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 거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8년을 버텼습니다. 종이를 주워서 팔기도 했고, 기차역에 청소 알바를 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 일도 했어요.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기를 구하는 순간 저는 제가 지켜온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경찰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말이 암시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기를 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구했는데 세상은 저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신문이 아침 9시까지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기를 언제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신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혹시 그 아기를 직접? 마지막 질문은 끝맺음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그들은 저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들었어요. 아기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저는 그때 그 목소리를 재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로는 그 위협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없었어요. 10분 안에 치워. 소리나면 끝장이야. 경찰은 그것을 메모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이미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 노숙자가 만든 이야기, 아기를 버리고 구했다는 핑계. 다행히 영무원 이 씨가 나서 주었어요. 그는 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몇 년 동안 봐왔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이분이 아기를 들고 왔을 때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건 절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도 결국 한 증인의 말일 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지하철 CCTV에는 아기가 버려진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너무 어두웠고 버린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어딘가에서 온 남자 음성이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문은 끝났어요. 경찰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범죄를 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이름이 깨끗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무원 이 씨는 제게 한 가지를 건넸어요. 작은 기록지였습니다. 만수님, 이건 제가 경찰에 제출한 기록입니다. 아기가 발견된 시간, 장소, 그리고 당신이 이를 발견한 경위가 모두 적혀 있어요. 이걸 잘 보관하세요.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기록일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종이는 제 주머니에서 그 후 8년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소식이 나왔어요.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신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특수기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신문에도 작게 났었나 봐요. 지하철역에서 발견된 영아, 보호시설 입소 같은 제목이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서 저는 완벽한 범인으로 묘사되었어요. 노숙자 A씨가 아기를 발견했다는 식으로요. 마치 제가 아기를 버렸다가 뭔가 양심이 나서 가져온 것처럼 말이요. 그 기사를 본 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무료급식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제게 말없이 밥을 담았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한쪽으로 치우며 지나갔습니다. 가장 상처 깊은 순간은 무료급식소에서의 일이었어요. 그곳의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님 미안해요. 그런데 좀 이곳에 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뭔데요? 글쎄요. 당신이 오면 다들 불편해 하신다고. 제가 아기를 버린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거죠. 신문 기사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지하철역 통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도 제게 낙인을 찍은 곳이었으니까요. 대신 제가 찾은 곳은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옆에 판잣집, 다리 아래의 공터. 저는 점점 더 깊숙이 사라져갔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을 몰래 지나갔습니다. 아기가 이송되었다던 그 병원이었어요. 저는 병원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안에 있나? 저 아이가.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더 확신할 것이었으니까요. 저 사람이 아기를 버린 놈이 맞다고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병원의 자선 게시판을 봤어요. 거기에는 보호된 영아들의 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인지 그것이 바로 그 아기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제 마음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게 너의 이름이구나. 제 입술이 그 이름을 반복했어요. 도윤이, 도윤이, 도윤아. 그 이름만이 저의 마음을 붙든 것이 되었습니다. 8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 수 있는지 아실까요? 1년이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을 남의 의심 속에서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제 억울함을 내세우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하는 말이 더 많을수록 더 의심받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기로 결정했어요. 2년 차가 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남대문 근처의 건설 현장 옆 판잣집촌. 거기는 저보다 더 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주겠지만 누군가는 더 욕할 테니까요. 대신 저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를 했어요. 40대 때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50대 중반이 된 저는 노가다꾼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으로 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밤 9시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3년 차, 4년 차가 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가락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없어진 몸은 더 이상 노가다를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종이를 줍는 것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종이를 주었어요. 5년 차, 6년 차가 되면서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완전히 무뎌져 갔습니다. 저 노숙자, 또 저래. 그런 말들이 들려도 더 이상 속이 상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귀를 닫는 거죠. 제 눈을 감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동학대나 유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저는 몸을 웅크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을 것 같았거든요. 그 노숙자,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누군가는 정말로 그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선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어요.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공장 반장이었던 만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겨진 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껍데기 같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윤이를 생각했어요. 도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얘가 잘 자라고 있을까? 8년 전에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이 지금은 8살이 되었을 거라는 계산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아동보호시설이나 고아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봤어요. 그 아이들 중에 도윤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 혹시 도윤이일까? 하지만 저는 절대 그쪽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아이의 평온한 삶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8년 차 겨울, 제 나이는 70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어요. 노가다는 물론이고 종이를 줍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척추는 망가져 있었고 제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에 등록된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 등록증을 받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아실까요? 제가 했던 말, 나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그 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8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은 낙인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나는 살렸는데 왜 나는 죄인이 됐지? 그 외침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8년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요. 그것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려는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목소리가 저의 모든 것을 바꿀 한 문장이 그날은 정말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종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고
국가 보조금으로 받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판자촌 옆 작은 쉼터에서요. TV도 있는 그곳에서 저는 뉴스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지하철 광장에서 뭔가 행사가 있대. 아동 관련 프로그램. 저는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기는 듯한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저녁 6시 지하철역 광장은 행사로 분주했어요. 아동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공개 발표회였나 봅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을 만한 곳에요. 그렇게 제 몸을 숨기며 저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어쩌면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린 것도 있었고 음악을 부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명의 소년이 무대로 나왔어요. 또렷한 눈빛을 가진 예쁜 얼굴의 8살쯤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직감이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8년 전 제 품에 안겼던 그 작은 생명이 지금 저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도윤이. 제 입술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입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은 소리나 말은 처음 듣는 날의 느낌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마치 그때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을 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어린 기억이지만 제 귀에는 그 순간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요. 도윤이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낮고 급하고 위협적인 남자의 톤으로요. 10분 안에 치워. 소리나면 끝장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되고 공기가 얼어붙고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정확히 8년 전 그 새벽 4시에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억양도 같고 호흡도 같고 단어의 끝을 끊는 방식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어요. 컵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대 위에 그 아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저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음악이 아니라 언어의 패턴을요. 그리고 이 능력이 제 삶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제 다리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무대 쪽으로 향했어요. 행사 스프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대 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도윤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도윤이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 10분이라는 시간, 그리고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 제가 기억해요. 할아버지 품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곳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8년을 참아온 모든 눈물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아, 넌, 저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저의 손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기억해요. 할아버지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용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일들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도윤이의 행사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절대음감을 지닌 아이, 음성 지문을 기억하는 능력 같은 제목들로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윤이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를 보호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서였어요. 경찰은 도윤이의 능력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알았고, 혹시 이것이 미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윤이의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님, 도윤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윤이가 말한 그 문장이 실제로 아동 유기 사건 당시에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윤이의 기억이 어떻게 사건 수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지요. 하지만 담당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윤이의 능력은 절대음감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언어의 패턴을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음절, 억양, 호흡, 단어 선택, 말버릇. 이 모든 것이 마치 지문처럼 그 사람만의 특징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언어 지문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그 남자 목소리를 단 한 번 들었지만 그 목소리의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문장이 8년 전에 CCTV 녹음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음질이 좋지 않지만 말의 구조와 억양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담당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가 기억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단순한 아동 유기범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대포폰과 불법 입양 브로커를 운영하던 조직의 일원일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처음에는 단순히 돈벌이 대상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고 도윤이는 구조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거기 없었다면 도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아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도윤이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른 많은 아이들이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
경찰 수사팀이 저와 도윤이를 찾아왔습니다. 수사팀장은 소개를 했어요. 만수님, 저는 경찰청 수사팀의 팀장입니다. 당신이 8년 전에 발견한 아이의 기억이 저희가 추적하고 있던 대포폰 브로커 조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윤 군이 기억한 그 음성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요. 수사팀은 도윤이를 정밀 신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도윤이의 능력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음성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도윤이에게 그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재현하도록 요청했고, 도윤이는 완벽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10분 안에 치워. 소리나면 끝장이야. 그 문장을 도윤이가 몇십 번을 반복했어요. 매번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호흡으로, 동일한 억양으로요. 전문가들은 그 음성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호남 지역, 그것도 특정 세대로 보이네요. 그리고 말의 구조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들려요. 콜센터나 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사팀은 범인의 프로필을 좁혀나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능력은 단순히 한 문장의 재현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여러 번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호기관에서의 언어 치료 과정에서 도윤이는 비슷한 종류의 다른 문장들도 재현할 수 있었거든요. 물건은 종착역 어출구, 시간 맞춰, 도움이 되길, 연락은 이 번호로, 상황 끝나면 전화할 거야. 이 문장들은 모두 같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패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 패턴이에요. 마치 사기범들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이건 습관이고 특징이고 그리고 증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능력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무기였어요. 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도윤이의 음성 분석을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콜센터와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호남 사투리를 쓰는 40대 남성, 상당한 체계성을 가진 영업 경험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저는 경찰서에 여러 번 가야 했습니다. 제 당시의 증언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이는 경찰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도와줄 수 있겠지? 그 아이의 순진한 말이 얼마나 저를 울렸는지 몰라요. 그래, 도윤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너의 기억이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경찰의 수사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홍성이라는 한 남자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44세, 호남 출신, 이전에 대포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도윤이의 음성 재현을 음성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홍성희의 통화 녹음과 비교했습니다. 홍성희가 전에 기소되었을 때의 통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일치도 92%,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확률이었어요.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대담한 수사 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윤군, 우리가 하나의 작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문장들을 말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녹음해서 사용할 거예요. 혹시 괜찮을까요? 도윤이는 긴장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겠죠. 녹음실에서 도윤이는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좋아. 도윤아, 이제 그 남자의 목소리로 내가 주는 문장을 말해줄래? 네. 도윤이가 그 낮은 목소리로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은 종착역 어출구. 시간 맞춰. 소리 나면 끝장이야. 좋아. 한 번 더. 다시 반복되었어요. 물건은 종착역 어출구. 시간 맞춰. 소리 나면 끝장이야. 이렇게 도윤이의 음성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8살짜리 아이의 목소리이지만 완벽하게 그 범인의 특성을 담고 있었어요. 경찰은 이제 그 음성 파일을 사용해서 함정 수사를 준비했습니다. 홍성희가 일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암수사원이 접근했어요. 그녀는 홍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특수한 건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조금 해외 연계 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형적인 함정이었어요. 범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의 신호였습니다. 홍성희는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밀폐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찰이 몰래 설치한 도청 장비가 그곳에 있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홍성희의 말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암수사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제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제 담당자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리고 도윤이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물건은 종착역 어출구. 시간 맞춰. 소리 나면 끝장이야. 홍성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암수사원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당신이 아는 사람이네요? 아니야. 이건 홍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뛰어나왔어요. 홍성희, 너는 체포된다. 아동 유기 혐의, 그리고 불법 입양 브로커 조직 운영 혐의로. 홍성희는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던 홍성희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거기에는 저와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홍성희의 얼굴이 뭔가를 인식한 듯 변했어요. 아, 너,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너만 아니었어도 애는 깔끔하게 사라졌지. 깨끗하게. 그 말이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제게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리고 홍성희의 말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홍성희와 그의 조직원들을 공식적으로 기소했어요. 혐의는 아동 유기, 불법 입양 브로커 운영, 대포폰 사기, 그 외 여러 악질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8년 전 지하철역에서 발견된 영아 사건은 사실 대규모 아동 밀거래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기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의 행동으로 인해 이 조직의 일부가 적발되었으며 최근 피해 아동의 증언을 통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어요. 발견자 만수 씨는 8년 동안 부당한 의심을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그의 행동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청에서는 공식 사과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의심을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그 어떤 의문이 여지도 없는 정당한 시민 의무였습니다. 주민센터도 저에게 연락했어요. 만수님, 이번 일로 인해 당신께 주어야 할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나 주거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다만 한 가지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아기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아기를 살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의 이름 앞에 노숙자이 아니라 사람이 붙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당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론에서 나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노숙자가 살린 아기 8년 뒤 범인을 찾아냈다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 기사들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기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종이를 줍던 날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훌륭한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도윤이는 계속 저와 만났어요. 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심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살아? 할아버지는 지금 작은 방에 살고 있단다. 예전처럼 역에 살지는 않지. 할아버지, 저랑 살 수 있어?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울렸어요. 응. 그럼 할아버지랑 살자. 함께. 도윤이의 보호기관에서는 내가 그 아이의 양육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했어요. 7년의 기다림 끝에 저는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도윤이는 그냥 내 아이였어요. 경찰청은 나에게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한 시민상. 그 표창장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8년 전에 이걸 받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범인이 아니라 영웅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특별한 순간은 학교 행사였어요. 도윤이의 학교에서 특별한 사람 초청 행사가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초청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특별해요. 할아버지는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처음으로 따뜻함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 무대 위에서 도윤이가 저에 대해 말할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렸으니까요. 대신 저는 웃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정상화해 나갔어요.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아 작은 고시텔에서 살게 되었고 도윤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지원도 받으면서 제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회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이름, 노숙자 만수가 아니라 만수 할아버지, 도윤이의 아버지, 그 아이를 살린 사람,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0살입니다. 8년 전에는 저도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자존심을 잃은 채로요. 하지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게는 기적이에요. 매 아침 그 아이가 할아버지, 밥 먹으라고 깨워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혹시 우리 사이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모르게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해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남을 도우려다가 피해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의 시니어 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아기를 들어 올리지 않았다면 도윤이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조직도 계속 아이들을 괴롭혔을 것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도윤이와 함께 산책을 다닙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 웃음을 지어요. 혹은 고개를 끄덕여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때 그분이신가 봐요. 그런 말이 들려도 이제는 그것이 따뜻한 말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의심받는 노숙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제가 8년 동안 기다린 것의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 제 존엄, 제 인생 모두가 돌아왔어요.